안녕하세요.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전생에 여자였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뭐 얼마나 살았길래 시작부터 한탄부터 하고 있나 싶으시죠?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저놈 인생도 쉽지는 않았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시작부터 혼자 자식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우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의 저를 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저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없이 사는 집이 있을까 싶게 저는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셨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고 해도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2살일 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마저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창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나이에 있는 아들과 둘이 세상에 남겨졌을 때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제야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 자식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시장에서 새 운동화를 사다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났던 아버지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사다 주신 운동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그동안 본 적 없던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 아버지 신발은 밑창이 다 닳고 허름한 신발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게 짧아서 너한테 뭘 해줘야 되나 모르겠네. 그래도 그 신발 신고 너는 이애비처럼 안 살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좋은 곳, 아주 양지 바른 땅만 밟으면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제게 하셨던 말은 애비처럼 살지 말아였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남들보다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강인하고 묵묵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날벼락 같은 일이 몰아쳐도 제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1살, 2살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와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경기도권에 있는 수많은 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갑자기 형편이 쫙 펴져서 엄청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삶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농사만 할 줄 알던 아버지가 그 땅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당시에는 아버지 명의로 땅이 좀 있다 싶은 정도였지 크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게 허허벌판 같은 땅을 가지고만 있던 아버지한테 기적 같은 일이 생겼던 건 제가 성인이 된 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그 땅이 개발 지역이 되면서 아버지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정말 먼저 하늘로 떠난 어머니가 아버지 혼자 절 힘들게 키운 게 고마워서 내려준 선물 같은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큰 부를 얻게 된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한 채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너무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나마 있던 재산도 전부 잃고 아예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말은 저희 아버지한테도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었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아버지는 더 구두쇠같이 지내셨어요.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3번씩 고민을 하다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허름한 집에 살다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숨통도 트이고 제법 남들처럼 살게 된 것 같아 저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들떠있던 저는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갑자기 엄청 비싼 시계를 사거나 차를 뽑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만 정말 한 번은 해보고 싶던 일이었어요. 늘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막자 버스가 끊길까 노심초사하면서 마셨는데 그때는 저도 술 한 번 진탕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보자 다짐했던 날이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이라 생각했던 일을 한 날 아버지는 새벽 늦게 귀가한 저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김덕수,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인 줄이나 알아? 아직 새벽 1시예요. 누가 보면 저 이 집안 아들 아니고 딸인 줄 알아요. 너 버스도 없는데 뭐 타고 온 거야? 너 설마 택시 타고 온 거냐? 버스가 없는데 그럼 집에 어떻게 와요? 택시 한 번 탔어요. 야, 이런 정신 나간 놈아. 택시는 공짜로 굴러가? 너 지금 술 마신다고 돈 쓰고 집에 온다고 택시비 쓰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사지 멀쩡한 녀석이 술도 깰 겸 걸어오면 될 거를 술 냄새 풍기면서 택시를 타고 들어와? 그만 좀 하세요. 그래봐야 택시비 10,000원도 안 넘었어요. 그동안 버스 끊길까 봐 제대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했는데 그냥 좀 봐주세요. 친구들이 네 밥 먹여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네가 정신 놓고 돈 쓰면 구멍 뚫린 듯이 줄줄 새는 게 돈이야. 이런 정신 상태면 나는 너 이런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똑바로 살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요즘 돈 쓰는 거 보면 지방 기둥 뽑아 먹을 것 같아. 아, 정신 차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아버지는 제가 과소비를 한다면서 자주 다그치셨죠. 그때는 큰 돈이 생겼는데도 돈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벌벌 떠는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아끼려고만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돈은 모래와 같아서 잘못 쥐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거라며 변함없이 아끼는 삶을 사셨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경제관념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저도 큰 낭비를 하는 버릇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하시기도 했고 저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삶을 옆에서 가장 잘 보고 컸던지라 아버지 말에 반감을 갖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중 경제관념을 제일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취업을 하고도 아마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한 후에도 아버지랑 가장 먼저 했던 게 적금 통장을 만드는 일이었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아버지 정말 한 번 들어온 돈 새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걸로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덕에 저는 사회 초년생부터 착실한 돈 관리를 배우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만 다니며 성실하게 살던 중 제 인생의 단비 같았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은 고생이라는 건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게 큰 저와 다르게 아내는 구김없이 좋은 것만 보고 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아내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저는 아내에게 고백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밝은 사람일수록 감추고 있는 내면이 많다는 말처럼 아내의 웃음 뒤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연애 초반에 제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아내는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밤길 위험해서 데려다 준다 해도 아내는 끝끝내 거절하고는 제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다른 연인들은 아쉬운 데이트 끝에 서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왜 아내는 거절을 할까 의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모습이 아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집에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가는 척 사라졌다가 집으로 가는 아내를 뒤따라간 적이 있어요. 집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나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내를 뒤따르다 아내가 도착한 곳을 본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름하다 못해 다 낡은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서 덕지덕지 얼룩처럼 보였고 아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 끼익 하는 소음이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귓전을 울리는 소음에 윽 하는 소리를 내뱉었고 아내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다 몰래 지켜보고 있던 저를 발견한 겁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크게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나는 그냥 밤길 위험한데 왜 혼자 가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묻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저금통에서 몰래 돈을 꺼내다 걸렸던 때처럼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말은 얼버무리며 제대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당황한 저를 보며 아내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의심이 든 거 아니야? 이 밤에 왜 꼭 혼자 가려나 해서? 그게 아니라 난 정말 걱정이 되니까 꼭 이렇게 내가 감추려는 것까지 봐야 속이 시원해? 그래, 나 이렇게 살아.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5식구 옹기종기 산다고. 아파트에서 번듯하게 사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내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왜 날 불쌍하게 만들어? 왜? 아내는 제 앞에서 꼭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울었어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서럽게 우는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아내는 제가 원래부터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내와 둘이 동네 공원에 앉아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버지와 둘이 앉아서 구멍난 양말을 바느질해서 신었던 얘기, 간식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나갔던 얘기 등 저의 가난했던 시절 얘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그러자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서 안 그래도 없는 집인데 셋이 정말 박터지게 밥그릇 싸움하면서 살았어. 근데 나만큼 덕수 씨도 힘들었단 얘기를 해주니까 왜 진작에 나 사는 얘기 못했나 싶네. 나랑은 전혀 다르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쉽게 말이 안 나왔어.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었잖아. 나도 처음에 너 봤을 때 너무 밝고 긍정적이라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 같았어. 내가 살아온 얘기 알면 도망가겠다 싶었다니까. 내가 미안해. 그래도 내가 너보다 4살이나 많은데 철없이 미행이나 하고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줄 걸. 아까는 엄청 화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앞으로 나 맨날 집에 데려다 줘. 여기 골목 어두운 거 보이지? 맨날 여길 혼자서 핸드폰 쥐고 왔다니까. 걱정 마. 앞으로는 내가 매일매일 데려다 줄게. 그날 저는 아내와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고 난 후부터는 저는 아내의 여동생과도 자주 보며 지냈어요. 아내와 9살 차이가 났는데 그 당시 25살 사회 초년생이었던 아내는 어린 동생을 소개시켜주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 진짜 똑똑한데 요즘은 학교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없어서 그런가 요새 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울상이야. 그렇다고 학원 다니라고 돈 쥐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째 회사를 다녀도 사는 걸 이렇게 팍팍하기만 한가 모르겠다. 아내는 학원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처제를 안타까워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같은 반 친구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처제가 마음 놓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장인은 건축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면서 공사 현장을 떠돌며 지내고 계셨고, 장모는 가정주부셨어요. 제가 알기로 기술직은 돈을 잘 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을까 의아했습니다. 이 의문은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한 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네요. 세상에 장인이 건축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장모는 뭐가 그렇게 싫은지 장인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장인이 현장에서 일하다 몇 달 만에 집에 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마다 장모는 장인이 가져온 진보다리를 발로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 냄새 나는 가방은 뭐 한다고 매번 집으로 가져와? 대충 입다가 버리고 좀 와. 땀 냄새, 흙 냄새, 저 가방만 보면 토할 것 같다니까. 내가 놀다 왔어? 어디서 천하태평 배짱이처럼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저놈의 짐이 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나.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입만 열면 저 소리야. 하여튼 남자가 돈을 못 버니까 쫌팽이처럼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말이나 하고 살지. 당신은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할 때마다 쪽팔리지도 않어? 남자가 그게 할 소리야? 그러는 당신은 집구석에서 배 긁으면서 놀다가 일만 하다 온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양심에 찔리지도 않어? 할 줄 아는 건 돈 쓰는 것밖에 없으면서 이거 저거 다 싫으면 그냥 나가.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나가면 그냥 나갈 것 같아? 저 낡아 빠진 대문이라도 뜯어다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나갈 거야. 이 여편네가 바가지 긁으려고 작정을 했나?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사위도 왔는데 어딜 큰 소리를 쳐? 뭘 잘했다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제가 처가댁에 가면 장인과 장모는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막말을 잘하는지 겨루는 사람들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어요. 정말 부부가 이렇게까지 싸우는데 같이 살 수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참을 싸우다 아내와 처제가 말려야만 싸움이 끝이 났어요. 하나 있던 형님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장인과 장모가 싸우거나 말거나 거실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장남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싸움이 벌어져도 말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린 처제가 나서서 말리고 있는데 처제랑 아내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냅둬. 원래 부부끼린 싸우는 거야. 야, 둘 다 부부싸움에 끼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거실도 좁아 터졌는데 여기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던지 해야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형님을 보는데 기가 찼습니다. 돈 벌 능력은 없고 매일같이 장모랑 밖으로 나돌면서 돈만 쓸 줄 아는 한심한 부류였어요. 그런 집에서 똑똑하게 자기 할 일 해내며 포기하지 않는 어린 처제가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처제 학원비를 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처제를 따로 불러서 학원으로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처제는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저 이런 거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매달 돈도 3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런 돈도 없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나중에 장차 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가 될 처제를 내가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나도 어릴 때 처제만큼 어렵게 컸어. 내가 처제 걱정 다 알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제가 처제를 보며 다 안다고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하자 처제는 펑펑 울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 된 처제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조차 못했습니다. 처제는 한참을 울다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형부,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을게요. 제 평생 이런 복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형부한테 꼭 갚을 거예요. 괜히 제가 학원비를 내주는 게 처제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저는 원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말해주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내니까
걱정 말라며 처제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가 듣고 저한테 정말 고마워했네요. 그때 눈물 글썽이며 저한테 고마워하던 아내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처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무렵 아내와 저 사이에는 큰아들과 작은딸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처제 학원비를 내주는 일이 벅차겠다 싶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가 조금 아껴서라도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처제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늘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도 처제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며 늘 펜을 쥐고 사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처제를 볼 때마다 살려고 공부한다는 게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처제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왔네요. 이렇게 처제를 돕다 보니 처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단번에 합격까지 해냈답니다. 그때 정말 뛸 듯이 기뻐했는데 처제의 기쁨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서 처가댁은 또 한 번 쑥대밭이었어요. 바로 장인이 처제 등록금으로 쓰려고 마련해둔 돈을 장모가 다 써버린 거 있죠?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이 딸 등록금으로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장인이 마련해둔 등록금 일부로는 도박을 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온갖 사치품을 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제의 황망한 표정은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참다 못한 장인이 장모가 사온 옷을 전부 찢어버리며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세상에 어디 손댈 게 없어서 딸 등록금에 손을 대고 있냐고. 나는 당신이 어디서 큰 돈이라도 번 줄 알았지. 그러니까 돈 관리를 왜 그렇게 해? 당신이 먼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본 돈을 왜 허락도 없이 쓰는 거야? 막내 크는 동안 해준 거 없으면 등록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교 뒷바라지를 왜 우리가 해? 지가 공부하고 싶대서 기어가는 학교면 지가 알아서 벌어야지. 너 나가! 나가서 등록금 벌어와! 당장 나가! 장인은 장모의 적반하장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나서 장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두 사람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결국 처제 등록금 문제로 장인과 장모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싸운 거예요. 사람이 모든 희망을 잃으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지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처제 표정이 딱 죽지 못해 사는 사람 표정이었어요. 이제 겨우 20살 된 사람이 그런 표정을 하고 초점이 나간 허망한 얼굴로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처제의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정말 형님이나 장모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 처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면 그거야말로 정말 처제한테 가혹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처제한테 등록금을 내줬고 처제는 그때 저를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가 학원비 내준다고 했을 때는 빈말이라도 괜찮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정말 대학교 가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부가 내주는 등록금 염치 불구하고 받을게요. 그만큼 제 처지가 급해요. 거머리 같은 가족이라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요, 형부. 나는 거머리 같은 처제 둔 적 없어. 늘 씩씩하고 똑 부러진 처제만 있었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데 못 도우면 나도 죄책감에 힘들 거야. 당장 이 돈 없다고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처제를 돕는 게 맞아. 이거 내 비상금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때 조카들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 처제는 제 말에 서럽게 울었고 저는 처제를 달래주면서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살자며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모의 사치에 지친 장인은 황혼 이혼을 선택했어요. 장모가 처제 등록금을 전부 써버린 게 화근이었는지 장인은 더 이상 장모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혼을 선택했는지 100번도 이해할 수 있는 지경이었어요. 사위가 있거나 말거나 늘 장인에게 모욕적인 말만 내뱉었고 두 사람은 얼굴만 보면 싸우는 게 일이었으니 장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가끔씩 장인과 술을 한 잔씩 하며 따로 만남을 이어왔네요. 장인이 늘 궁금해하는 건 처제 소식이었고 처제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는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며 처제한테 비밀로 하라며 용돈을 주면서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이혼을 하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처제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학금을 놓칠 것 같은 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공부까지 하던 처제는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와,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가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내가 둘째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 지낼 때라 처제한테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장인이 준 용돈에 제 돈을 보태서 용돈을 주곤 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등록금에 보태라면서 돈을 보냈답니다. 처제는 그때마다 고맙다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렇게 처제가 치열한 대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응원하는 동안 아내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아내는 이런 말도 했었어요. 친동생이었어도 당신처럼은 못 도왔을 거야. 정말 당신 덕분에 내 동생 살 길 찾은 거야. 우리 부모도 못한 일인데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늘 기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처제도 내 동생이나 다름없지. 나중에 처제가 취직하면 우리 애들 옷도 사준대. 그날까지 우리가 잘 도와주자.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하며 미안한 얼굴로 말을 하는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처제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취직까지 했어요. 정말 어찌나 기쁘던지 제가 키운 딸이 번듯한 사회인이 된 것처럼 기뻐했답니다. 처제는 가장 먼저 합격 소식을 제게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네요. 형부, 정말 고마워요. 나 이렇게 큰 회사 입사한 거 다 형부 덕분이에요. 형부 없었으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텐데 나 은혜 안 잊고 꼭 다 갚을게요. 아이, 은혜는 무슨 은혜야. 누가 들으면 남인 줄 알겠다. 서운하게 왜 그래, 처제. 고생했어. 다 처제가 노력한 덕분이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알았지? 네, 형부 고마워요, 정말. 나한테는 정말 은인이에요. 처제는 끝까지 고맙다는 말을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처제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만 같았어요. 늘 힘들고 삶에 지쳐있던 처제 인생에 드디어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아서 저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해가 강하게 들어오면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밝게 빛나던 처제와 달리 아내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둘째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아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내였다면 안 했을 일인데 아내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아내였다면 절대 가격만 비싼 명품에 큰돈을 쓰지 않을 사람인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 제 휴대폰에 카드 결제 승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내가 낮에 시장을 봤나 싶어서 문자를 보는데 글쎄 금액이 400만 원인 거예요. 처음 보는 큰 금액에 깜짝 놀라서 정말 턱이 빠져 나가는 줄 알았죠. 혹시 카드를 분실했나 싶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유치원에 엄마들 창간 수업이 있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하나 샀어. 어제도 나갈 때 가방이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가방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가방이야. 그건 브랜드도 없고 그냥 막 쓰는 가방이고 이 가방은 우리 애들 학부모 모임 때 쓸 가방 산 거야. 학부모 창간 수업이면 애들 수업 보러 가는 거지. 누가 당신 가방 보러 가? 갑자기 무슨 연예인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 가방만 본다고 그런 가방을 사? 당신 웃긴다. 내 동생 등록금은 그렇게 턱턱 내줬으면서 내 가방은 그렇게 아까워? 요즘 엄마 가방에 애들 권력되는 거 몰라? 처제 등록금이랑 지금 그 가방이 같아? 그리고 엄마들 가방이 무슨 애들 권력이야? 당신 그런 거 관심 없었잖아. 내가 그동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어차피 할부로 산 거니까 걱정 마. 이미 포장 다 벗겨서 환불도 못해. 당신 나 언제 이런 가방 사는 거 본 적 있어? 처음으로 사는 건데 좀 그냥 사게 냅둬. 내가 차를 사기로 했어. 뭘 했어? 그냥 이 가방 하나 사겠다는 거잖아. 나도 여자야. 이런 가방 하나에 얼마나 기쁜지 아냐고. 저는 아내의 말에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학부모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엄마들이 아내를 보고 시댁이 그렇게 부자냐면서 부러워하니까 그 말에 취한 아내가 가방을 샀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월급쟁이인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불러서 그날 저녁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이 내 돈은 아니야.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당신이 외동아들인데 그 돈이 어디 가겠어? 나중에 결국 다 당신한테 올 거 아니야. 동네 아줌마들 부자 시댁 뒀다고 부러워하는데 나도 그런 부러움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당신 또 이런 식이면 카드 다시 가져올 거야. 이렇게 쓰다가는 우리 집 팔고 나가야 된다니까? 정말 이런 한 푼도 없으면 아버님이 도와주시겠지. 당신,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쉬운 분 아니야. 말 조심해. 당신 이렇게 물 쓰듯이 돈 쓰는 거 알면 얼굴도 안 보고 살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아내는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알겠다며 수긍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중인격이라도 된 것처럼 변하는데 심지어는 낯설기까지 하더라고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집에 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 아내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아내가 안 보였어요. 심지어는 두 애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에는 아내가 없이 애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보니까 한참 신호가 가도 안 받는데 문자가 한 통 날아와서 보니 호프집에서 20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였어요. 기가 막혀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는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오더니 저를 보면서 눈치 없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언제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일찍?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야. 그런데 지금 일찍 왔다는 거야? 아, 새벽 2시구나. 난 2시길래 2시구나 했지. 어디서 누구랑 뭐 하다가 이렇게 마신 거야? 그리고 왜 술값은 그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우리 둘째 예찬이 같은 유치원에 있는 엄마가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냈어. 당신 안 되겠다. 카드 내놔. 내가 보니까 당신 카드값 지난달에 벌써 200만 원도 넘어. 당장 내놔. 왜 그래? 아버님 계시잖아. 설마 며느리가 이 정도 쓰는 걸로도 뭐라 하겠어? 아들한테도 용서 없는 분인 거 몰라? 당장 카드 내놔. 저는 열이 받아서 아내의 카드를 뺏어버렸고 그 후 아내는 체크카드로만 살아야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라며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체 어떤 아줌마들과 어울려 다니길래 사람이 이 지경이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러다 한 번은 둘째가 하원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오질 않아서 처제가 급하게 퇴근하자마자 데리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날은 애들 앞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대판 싸웠네요. 제 철칙이 애들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자였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아내와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는데 지병으로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0대 초반 저는 아버지를 잃고 평생 동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떠나신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만지는데 언제 이렇게 늙으셨는지 슬픔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2살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본 아버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은 제 살을 도려내는 일만큼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기간 동안 아내는 그래도 며느리라고 가장 많이 슬퍼하면서 꿋꿋하게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웬일인지 장모도 와서 같이 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어서 우습게도 위안이 됐답니다. 아버지 떠나고 2아이와 아내를 보면서 아버지처럼 꿋꿋하게 어려움이 와도 꼭 가정을 지키겠다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아버지의 45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푼돈이나 굴려받지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 없으니 가시방석 같았어요. 그래도 생전에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처럼 큰 돈이 생겼다고 들떠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살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돈 보기를 돌같이 해라 라는 말인 것 같네요. 그 후 저는 아버지 재산은 은행에 맡겨두고 여느 날처럼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지냈죠. 변한 건 없었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답답해했어요. 한 번씩 저를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 보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뒤가 그렇게 꽉 막혀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돈이 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우리 집에 있는 차 벌써 5년이나 탔는데 왜 도대체 안 바꾸는데? 차는 사는 순간부터 돈 줄줄 나가는데 뭐하러 사? 그리고 차는 계속 값만 떨어지는데 그거 산다고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집에 있는 차 아직 멀쩡해. 애들도 편하게 탈 수 있게 넓고 얼마나 좋아? 그럼 그 무식하게 큰 차는 당신이랑 애들이나 타고 내 차나 한 대 뽑아줘. 당신이 뭘 한다고 차가 필요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 근처에 마트, 병원 다 있잖아. 나도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당신을 불러? 아니면 택시를 타? 그냥 택시를 타. 그게 더 싸겠다. 당신 괜히 차 뽑을 생각 말고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일을 구해서 해. 애들도 이제 학교 들어가서 당신이 크게 신경 쓸 거 없잖아.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를 내가 듣고 사네. 당신이 능력 없으니까 집에 있는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잖아. 괜히 내 탓하지 마. 편하게 쓸 돈이나 벌어온 적 있어? 맨날 있지도 않은 돈으로 동생 학비나 대주고 누가 보면 당신 바보라고 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 동생 학비 도와준 돈 다 정리해서 갚으라고 해. 갚긴 뭘 갚아? 그게 당신 돈이야? 처제 지금껏 우리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챙겨주는 것만 봐도 내가 해준 것 이상으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 갚으라 마라. 그딴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세상에 아내는 제가 처제를 도와준 돈도 받아오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을 도와준 게 그렇게 아까울 일인가요? 그동안 처제는 주말이나 휴일에 저희 집에 와서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놀아주면서 잘 지냈어요. 아내가 집안일에 무관심해진 이후부터 처제가 자주 와서 아이들을 놀아주는데 돈을 받아오라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소리 말라고 화를 냈죠. 그렇게 아내와 의견 차이로 싸우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싶을 때쯤 제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큰 사고를 당한 저는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사고 난 순간부터 기억이 없던 저는 번뜩 정신이 들어서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잠에서 깼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온몸이 제 몸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사고가 컸던 만큼 온 몸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링겔도 여러 개가 꽂혀 있었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머리에 오는 통증 때문에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고통만 호소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병실에 있던 아내와 장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에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아내의 말투가
묘하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면서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진짜 일어난 거야? 의사가 정신 차리기 힘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깬 거야? 마치 죽어야 될 사람이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아내는 제게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장모도 저를 꼭 귀신을 보듯 물었습니다. 김서방, 어떻게 일어났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깨어날 수 있어? 저는 그때 머리도 다쳤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장모와 아내가 왜 저렇게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정말 정신이 돌아왔냐면서 묻는지 의아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두 사람이 놀란 거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장모와 아내가 의사도 아니고 일어난 거냐면서 재차 확인하듯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3일 만에 깨어나 병원에 입원한 채 놀랐을 아이들과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자 갑자기 장모는 뒤에 있다가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서방, 나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 처자식 다 남겨두고 잘못되는 줄 알고 옆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이 늙은 나를 데려가고 우리 사위는 제발 살려달라고 내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 저 이제 괜찮아요. 장모님도 놀라셨을 텐데 이제 안심하세요. 장모는 갑자기 저를 보며 다행이라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저를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맸어도 아내와 장모가 제게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기억은 또렷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내는 저를 끌어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죽으면 우리끼리 어떻게 살라고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두 사람이 이상하다 느낄 때쯤 처제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깨어나셨다면서요. 혹시 병실에 언니랑 엄마 같이 있어요? 대뜸 병실에 아내와 장모가 있는지 묻는 처제 문자에 둘 다 잠깐 집에 간다며 나갔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처제는 지금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라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처제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냐면서 장난스럽게 묻자 처제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처제를 못 알아보겠어? 나 어제 깨어났는데 왜 이제 왔어? 처제도 걱정 많았지? 진짜 이렇게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형부, 지금부터 제 말 놀라지 말고 들어요. 아픈 사람한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지금 꼭 알려줘야 해요. 무슨 말인데 이러는 거야? 나 너무 긴장되는데? 형부, 우리 언니랑 이혼해요. 이걸 말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형부한테 알리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형부 일어나기만을 바랬어요. 이거 꼭 좀 들어보세요. 처제는 대뜸 저한테 아내와 이혼을 하라며 처제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처제가 휴대폰을 녹음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던 날 장모와 아내는 다른 계획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처제는 다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콧노래를 부르는 장모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신이 나? 너는 대학까지 나온 애가 계산기가 안 돌아가? 지금 45억 가지고 있는 네 형부가 쓰러진 거잖아. 내가 지금 콧노래가 안 나오게 생겼어?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콧노래를 불러? 아니 언니가 법적으로 아낸데 네 형부 죽으면 그거 다 우리 거야. 그걸로 우린 평생 돈만 쓰면서 살면 된다고. 자린고비 같은 사위 때문에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야 내 팔자가 다리미로 펴는 것처럼 쫙쫙 펴지는구나. 그래서 샴페인도 사왔어. 어차피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이 나지.
장모는 신이 난 목소리로 콧노래까지 부르며 돈을 어디에 쓸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혔던 건 그런 장모 옆에서 한술 더 뜨는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 앞에서 아내는 장모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돈으로 우선 건물부터 사야지. 그리고 밑에는 우리 가게 하나씩 내놓고 다른 층은 다 월세 놓고 살자. 진짜 생각만 해도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간다. 야, 네가 역시 돈 좀 굴릴 줄 안다. 막내 처녀는 헛똑똑이야. 김서방, 영원히 잠들게 지금처럼. 우리 이러다 정말 떼돈 버는 거 아니야? 진짜 생각만 해도 벌써 부자 된 것 같아. 저는 등골이 오싹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눈을 뜨니까 정말 일어난 거 맞냐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눈을 떴으니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처제가 두 사람을 보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제는 아내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형부가 누워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는 지금 저기 누운 사람이 산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고 당하고 살면 기적이지. 너 도움 좀 받았다고 형부 편드는데 꼴 사나우니까 착한 척 집어치워. 이젠 너한테 콩고물 줄 형부도 없으니까 줄 잘 서. 앞으로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지. 처제는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내와 장모는 이미 돈을 어디에 쓸지 궁리하느라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제한테 음성 파일을 제 폰으로 전달받고 처제한테는 집에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와 장모는 또다시 가면을 쓴 채 나타났고 죽을 가져왔다며 침대에 있는 상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내가 제일 좋은 거 사다가 직접 끓였으니까 좀 먹어봐. 아내는 가증스런 손으로 죽과 반찬을 꺼냈고 저는 아내가 차린 밥그릇을 손으로 전부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죽은 옆에 서 있던 아내 허벅지로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본 장모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잃더니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누군데 나보고 미쳤대? 없이 살다가 돈 냄새 맡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나 봐 아줌마가. 내 병실에서 샴페인까지 터뜨려? 무슨 소리야? 자네 어디서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의사 불러. 여기 정신 나간 환자 있다고 의사 부르라니까? 악을 쓰며 의사를 찾는 장모를 한심하게 보고 있었고 아내는 뜨거운 죽이 쏟아진 허벅지를 닦아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제한테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딱 장모가 김서방 영원히 잠들게 지금처럼 이 부분이 재생되도록 했죠. 둘은 크게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횡설수설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길 바랬는데 눈을 떠버리니까 딱 지금 같은 표정으로 날 봤겠지. 안 그래? 난 절대 안 죽어. 당신네들 편하게 사는 꼴을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살아있는 게 지옥일 만큼 당신들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죽을 거야. 아니, 그때도 난 두 눈 부릅뜨고 당신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꼭 지켜볼 거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내 동생이 모함한 거야. 우리 드라마 보고 하는 얘기였어. 녹음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 그럼 사람보다 못한 네가 했던 말 전부 떠오를 테니까. 머리가 나쁘면 변명도 못하네.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야? 당장 내 병실에서 나가. 저는 장모와 아내를 병실에서 나가라며 소리쳤고 병실이 소란스럽자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 좀 끌어내달라며 소리쳤고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픈 몸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처제가 준 녹음본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와 장모는 처제를 찾아가 개판을 만들었대요. 엄한데 화풀이하는 것도 유분수지 처제를 찾아가 집안에 역적 취급을 하는데 처제는 장모를 보면서 시원하게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나야말로 이런 집구석이랑 손절하면 깔끔하고 좋아. 애초에 바라던 건데 이제라도 내 소원 풀었네.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처제는 장모와 아내랑 한바탕 한 뒤로 완전히 손절을 해버렸다며 제게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알턴이를 뺀 것처럼 후련하다며 자기가 증언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겠다며 나섰죠. 저는 병원에서 이약 물고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게 일정 재산을 분할해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처제의 녹음 파일과 탄원서 덕분에 적은 금액만 분할해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이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였는 줄 아십니까? 정신 나간 아내년이 글쎄 애들 키우기 싫다고 그냥 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성의 기미는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새 출발할 건데 혹을 2개나 달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해?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데려가. 나야말로 너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애들 보낼 생각 없었어. 주제를 알고 포기하니까 편하네. 애초에 넌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 제 말에도 아내는 콧방귀만 끼고 가버렸어요. 진짜 저런 인간한테 극히 일부의 재산이라도 줘야 하는 현실이 싫었지만 그냥 혹 떼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제는 그 후 장모와 아내랑 연을 끊어버리고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을 했어요. 축의금 두둑하게 내고 축하하려고 가보니 혼주석에는 장이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제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모를 거라며 평생 서로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야말로 정신 나간 아내년이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요. 분명 어디서 또 이상한 일을 꾸미다 제 꾀에 넘어가 망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읽고 찾아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 애들 둘 잘 키우고 살고 싶어요. 옛말에 욕은 욕으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제는 그간 제가 베푼 은혜를 은혜로 갚아줬습니다. 이런 속 깊은 처제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 지난 날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결혼 생활은 슬픈 막을 내렸지만 제 인생을 망칠 뻔한 주범을 인생에서 끊어냈으니 이거야말로 축복 아닌가요? 처제가 저한테 은혜 그 이상의 보답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홀로 저를 힘들게 키우셨던 그 부성애를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아빠지만 이런 저를 응원 좀 해주세요. 가정의 달에 엄마 자리를 제가 뺏은 것 같아 아이들에게 내심 미안했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살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잘 살 테니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